내 보증금 8,500. 어디 가서 받아? 아, 벼룩의 간을 빼먹지. 진짜 너무한다. 아이고, 매요. 무슨 일입니까? 그 처남 신용 괜찮지? 뭐 아직은요. 뭐 회사도 퇴사 처리가 곧 될 거라서. 그러면은 내하고 사업 하나 해볼래? 무슨 사업이요? 내가 요 앞에 부동산 일 좀 도와줄 때 말이야. 그 보니까 임대업이 돈이 되겠더라고. 그거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앞에 원룸 신축 건물 보니까 한 개 층에 8호씩 3개 층이나 되더라고. 그거 보증금 받고 임대를 하면 건물 대출 받은 거 다 갚을 수 있겠던데. 아이씨, 그걸 누가 모릅니까? 일단 건물 살려면 목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출 받으면 되지. 내가 알아보니까 한 25억 정도면 되겠더라고. 어휴, 25억이요. 대출이 쉽나요? 회사하면 백수나 다름없는데 제가 무슨 수로? 아이고, 매형 안 됩니다. 처남 신용도 좋은데 대출 받아보면 되지. 임대 사업자도 처남 이름으로 내고, 어? 뭐 계약금은 내가 그렇게 마련해 볼게. 그럼 매형만 믿고 갑니다. 그래. 역시 우리 처남 남자네. 우리 임대 사업 해가지고 돈 좀 벌어보자고. 알겠습니다. 처남은 대출만 받으면은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잘 안 될 텐데요. 여기가 신축 건물인데 구조도 잘 나왔고 옵션도 빵빵하고 아가씨 혼자 살기에는 딱이에요. 집도 깔끔하고 좋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 건물 주인입니다. 그 보증금은 얼마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 6천 정도? 6천이면 너무 적지. 요즘 월전세로 나온 매물이 얼마나 귀한데. 그럼 한 얼마나? 이 동네 시세 안 알아보셨습니까? 직장 발령이 갑자기 나는 바람에 제가 좀 급해서. 근데 혹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네, 전세보증보험 당연히 가입을 해야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걱정하지 말고 잔잔히 한번 둘러보세요. 네. 예. 야, 찬아. 내가 중개인 역할인 거 안 잊었지? 그럼요, 매형. 중개인 역할이요? 근데 우리 이 건물 담보 잡아도 대출 제대로 땡긴 거라 보증보험 안 되잖아요. 걱정 마라. 내가 다 방법이 있다. 집 괜찮죠? 네, 괜찮네요. 가격만 맞으면 바로 계약하고 싶은데요. 그 월전세로 할 거면 8,500 합시다. 이 동네 시세가 9천 정도 하니까 아가씨가 급하다고 하니까 500원 깎아줄게요. 네, 그럼 그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보험은 전세금 다 돌려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최대치로 받으면 좋겠죠. 당연하죠. 우리 부동산하고 거래하는 감정평가사가 있는데 수수료 조금만 주면은 그 전세 보증금을 높게 설정해 줄 거예요. 이 건물에 들어오는 사람들 전부 그렇게 가입을 다 했고요. 그래요? 그럼 수수료는 얼마나? 100만 원요. 그러면 1억 원을 설정을 해서 보증보험 가입해 줄 겁니다. 그게 훨씬 이득이지. 100만 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서 작성은 언제? 그 오늘 계약금 입금해주면 바로 계약서 씁시다. 중개사님 가능하지요? 그럼요. 네, 그럼 제가 은행에서 바로 계약금 10% 입금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전셋집을 계약했습니다. 임대사업하면 돈 많이 번다더만 이건 대출이자 갚느라고 허리가 아주 휘네. 여보세요? 그렇잖아. 내가 마사지 숍을 하나 인수할까 하는데
현금 좀 만들 데 없지? 아, 그만 좀 마사지 하시죠. 샵요. 아이 지금 하늘 원룸 전세 보증금 만기가 돌아오는데 이거 줄 돈도 없어요. 아, 그거야 세입자 들어오면 받아서 주면 되지. 그러니까 전화면 걱정이 많다. 아니 그거 말고도 지금 하늘 원룸 건물 담보 잡아서 대출이란 대출 다 땡겼잖아요. 아 우리 이러다 파산합니다. 파산은 무슨? 그 해외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라. 해외요? 그래. 현금 다 땡겨가지고 해외로 튀면 끝. 잔말 말고 현금이나 부지런히 만들어 놔라. 아, 큰일인데요. 애초에 목적이 저런 거네. 아이씨. 짐 정리는 대충 된 것 같고 이제 2달 뒤면 만기니까 집주인한테 연락해둬야겠네. 전화를 안 받으시네. 문자라도 남겨놔야겠다. 집주인은 대체 왜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부동산에서도 전화번호 말고 나는 연락처 없다 그러고. 이게 뭐야? 뭐라고? 터질 게 터졌죠?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된다고? 내가 지금 전세 사기를 당한 거지? 어떻게 해야 돼? 네, 전세 사기 요즘 참 문제인데 우리 수현 씨도 당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자, 참 보고 있으니까 좀 답답하네요. 빨리 해결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사회초년생인 정수현 씨는 전셋집을 구하던 중 조상현 씨의 신축 원룸 건물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증금은 8,500, 보증보험도 가입하기로 했는데요.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일정 금액 수수료를 주면 보험 가입액을 더 높여줄 수 있다는 김창수 씨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기로 하죠. 그런데 알고 보니 김창수 씨와 조상현 씨는 천안 매제 사이로 엄청난 대출과 함께 임대 사업을 시작해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김창수 씨는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건물 세입자를 모으고 보증보험 가입 관련 사기까지 친 것이었습니다. 약 2년 후 정수현 씨는 직장 문제로 이사를 해야 했고 마침 계약기간 만료 시점도 다가와 계약 갱신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 조상현 씨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원룸 건물에는 집주인의 전세 사기가 의심된다며 함께할 세입자들을 찾는 안내문까지 보게 됐습니다. 정수현 씨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자, 이 두 사람 정말 수법이 대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사람이죠. 김창수, 조상현 씨가 전세 사기를 칠 목적으로 작정을 하고 건물을 분양받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 두 사람의 웃는 모습을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대전에서 2,500가구가, 최근 수원에서 700가구가 전세 사기를 당하는 등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국가적 대책이 마련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네.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주로 정수현 씨와 같은 직장인, 취업 준비생, 신혼부부들처럼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인 경우가 많아서 더욱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집단 고소를 많이 진행해 본 결과에 따르면 법원에서도 전세 사기 범죄자들에게는 일반적인 사기 범죄자보다 엄벌에 차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요즘 이 전세 사기를 보면요. 드라마처럼 임대인들의 무리한 갭 투자가 좀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매도를 통한 차익을 염두에 두고 매수할 건물의 은행 대출금 채무나 전세 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여 원룸 건물을 매수하는 것이 이른바 갭 투자인데요. 예. 임대인들은 월세와 전세의 비율을 맞추어 임차인을 모집하고 보증금 반환을 염두에 두고 일정 금원을 유보하며
목돈이 생길 경우에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는 것이 통상적인 임대사업자의 원룸 운영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조상현, 김창수는 대출 이자를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요.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등으로 추가 대출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룸 건물을 통매수해서 사후 매각조차 곤란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갭 투자와는 다른 사안입니다. 그럼 이 김창수 씨, 조상현 씨가 한 이 갭 투자는 일반적인 갭 투자가 아니라 전세 사기로 봐야 한다 이런 건가요? 예, 그렇게 보입니다. 네. 두 사람의 임대사업 방식은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위험이 상당히 농후했고요. 그 위험은 조그만 위기가 발생만 해도 현실화될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방식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갭 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지속 가능한 사업 방식이라고도 평가할 수 없으며 네. 두 사람에게는 적어도 사기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된다 말씀하셨는데 자, 요즘 전세 사기 보면 이렇게 갭 투자 방법을 이용하는 것 외에도 그 유형이 좀 다양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전세 사기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저당권, 압류가 있는 부동산을 임대인이 속이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네. 이런 경우 집주인은 거저당권이 있지만 대출이 거의 다 갚아져서 곧 말소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출 가다로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조차 가입이 불가하고요. 결국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반환이 안 돼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유형은 어떤 게 있습니까? 두 번째 유형은 건축주,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를 해서 시세 정보가 부족한 빌라나 연립주택 등을 이용해서 높은 전세가율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는 전세 계약을 하면 이사비하고 가전제품을 지원한다거나 대출 이자 중 일부를 부담하겠다고 제안을 하는데요. 너무나 혹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주변 시세를 확인하거나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곳인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이 가입 가능한 곳인지 확인하지 않고 사기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렇겠네요. 지금 정수현 씨도 드라마를 보면 그런 수법에 당한 것 같은데 자, 일단 김창수 씨가 이 공인중개사를 사칭을 한 것 같아요. 네, 김창수 씨는 공인중개사도 아니면서 건물주인 조상현 씨와 짜고 본인이 공인중개사라고 사칭하고 정수현 씨와 조상현 씨의 전세 계약을 중개했는데요. 정수현 씨는 시세보다 500만 원을 저렴하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서 김창수 씨가 실제 공인중개사인지, 정상적인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지,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올 전세 계약을 해서 피해를 입은 사례입니다. 네. 정수현 씨가 조금만 더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했다면 김창수 씨가 공인중개사나 보조인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보면 전세 보증 보험을 가입하는데 8,500만 원인 보증금보다 1,500만 원 더 높게 가입해 주겠다고 네. 수수료를 100만 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좀 많이 이상하게 느껴지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데요. 그렇죠. 전세 계약을 계획 중인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말을 하는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는 사기를 치려고 한다는 것을 꼭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만약 실제 보증금보다 허위로 보증보험 가입 금액을 증액해서 가입한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사기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꼭 알아두시고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이 사건에서도 제가 좀 더 확인해 보니 김창수 씨는 사실 정수현 씨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뿐 감정평가사에게 부탁하여 정수현 씨의 임차 목적물에 관한 감정평가액을 높게 책정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참 제일 중요한 건 예방법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전세 사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예방법 그런 거 있습니까 혹시? 예,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리면 먼저 전세 보증금이 적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5, 60% 정도면 적정하지만 80%보다 높으면 위험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등기부상 선순위 거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임대인의 부채 증명원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 등기부 갑구에 신탁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반드시 신탁 원부의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특히 임대인이 신탁사에 사전 동의 없이 임대차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면 사전 동의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 이렇게 전세 사기 피해가 참 심각하다 보니까 최근에 정부 차원에서도 피해 예방 대책을 좀 많이 내놓고 있더라고요. 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심 전세 포털을 운영하고 있고요. 효과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안심 전세 앱을 개발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네. 제가 직접 사용해 보니 시세 조회, 집주인 정보, 등기 변동 사항 알림, 보증보험 가입 등 지금까지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하여 미리 확인해야 했어야 할 필수 사항들이 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주변 지인분들에게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꼭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시 드라마로 돌아와서 보면요. 지금 정수현 씨는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것이 확실해 보이는데, 자, 그렇다면 수현 씨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겠습니까? 네, 굉장히 당황스럽고 힘드실 텐데요. 그래도 일단 침착함을 유지하시면서 임대인인 조상현과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김창수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동시에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민사소송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권리 구제를 위해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그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는 거니까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만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형사까지 같이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보증금 반환을 받기 위해 왜 형사 고소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승소하더라도 임대인이 가진 재산이 없으면 강제 집행을 통해서도 보증금을 회수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사 고소를 비롯한 이후의 형사 절차는 사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지만 형법상 사기죄는 상당히 중한 범죄이며 피해 금액이 5억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임대인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상해서 합의를 받아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할 것입니다. 네. 결국 임대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에 더하여 위자료도 청구 가능하기 때문에 민사 절차만 진행하는 경우보다는 형사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훨씬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빌라의 세입자들이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고소를 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함께 고소를 하는 게 유리하겠네요. 네,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형사 고소하는 것이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 많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중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민사 문제인지 형사 문제인지부터 의문을 가지게 되어 적극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다수가 진행하는 경우 기망 행위가 구체화될 수 있는 자료가 많을 것이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입장에서도 피해자가 다수라면 피해 금액과 규모,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한 언행의 정도와 내용 등을 파악하여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실적인 문제로 다수가 참여하게 되면 고소를 진행하기 위한 비용도 각출을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결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배상 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후에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집행 권한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수현 씨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텐데 마지막으로 수현 씨께 또 한마디 해주시죠. 집주인도 공인중개사도 모두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 정말 막막하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피해 구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찾아보셔야 합니다. 현재 전세 사기 특별법이 제정되어 6월 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수임료 25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내놓은 상태이므로 혼자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러한 지원을 적극 활용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